아줌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6살 아이가 다급하게 가정부를 말립니다. 하지만 가정부는 화실 문고리를 잡으며 속삭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서 괜찮아. 오늘 한 번만 그려보자. 한남동 대저택의 회장 가족은 이 방을 27년째 봉인해 왔습니다. 센서까지 설치하며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죠. 그런데 보육원 출신의 30세 가정부는 왜 목숨 걸고 이 금지된 공간에 들어가려는 걸까요? 그림 그리기는 그녀의 오랜 꿈이었지만 하필 왜 이 집의 화실이어야 했을까요? 더 이상한 건 그녀가 몰래 그린 단 한 장의 그림이 백만장자 회장 부부를 충격에 빠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정에 늘 건강과 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서울 한남동 언덕 위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대저택 앞에서 윤소영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3세 나이에 처음 맡아보는 이런 규모의 집이었죠. 보육원에서 자란 소영은 지금껏 작은 원룸이나 소형 주택에서만 일해왔습니다. 손에 든 채용 확인서가 땀에 젖어 구겨질 정도로 긴장한 채 그녀는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대리석 바닥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한도균 회장은 67의 나이답지 않게 꼿꼿한 자세로 소영을 맞이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차갑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소영 씨 맞습니까? 네, 회장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소영이 허리를 깊이 숙이자 옆에 서 있던 최명자 사모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소영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65의 명자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진주 목걸이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전 가정부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급하게 뽑았어요. 한 달은 지켜봐야겠어요. 명자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도균 회장이 아내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때까지 지켜보고 판단하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한서준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36의 장남은 아버지와 달리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소영 씨,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이 두꺼운 규정집을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집안 규칙이 정리되어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2층 끝 화실과 금고실은 절대 출입 금지라는 겁니다. 청소도 환기도 하지 않습니다. 화실이요? 소영이 무심코 되물었지만 명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균 회장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방은 이유가 있어서 닫아뒀습니다.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진 거실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6살 남짓한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서준의 아들 한지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새 아줌마 왔어요? 지율아, 인사해라. 지율은 소영을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소영은 그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근데 2층 끝방은 절대 가면 안 돼요. 할머니가 엄청 무서워지거든요. 지율아. 명자가 날카롭게 아이를 제지했지만 지율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러났습니다. 소영은 그 반응에서 화실이 단순한 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죠. 서준이 소영을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 벽면에는 크고 작은 액자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족 사진이었는데 유독 눈에 띄는 건 부산 가족여행이라고 적힌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도균 회장 부부와 어린 서준, 그리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업무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아이의 웃음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가족 앨범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가 종종 그 앨범을 펼쳐보며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걸 소영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오후 늦게 소영이 정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남자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59의 장덕수는 겉으로는 과묵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윤소영 씨 맞죠? 네, 경비님. 여기 오래 일하려면 규칙을 꼭 지켜야 해요. 특히 화실 쪽은요. 덕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가지 않을게요.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세요. 덕수가 저택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긴 시간이 자주 멈춥니다. 시간이요? 네. 어떤 순간에서 멈춰버린 집이에요. 소영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 소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쓰다듬고 도규는 묵묵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준은 아버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영은 물컵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깊은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화실이라는 금지된 공간 속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느껴지는 이 무거운 공기를 소영은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6시 소영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규정집에는 식사 시간과 메뉴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지만 넓은 주방 구조가 낯설어 필요한 도구를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냄비를 꺼내다 손이 미끄러져 뚜껑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가 고요한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좀 해요. 계단을 내려오던 명자 사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황급히 뚜껑을 집어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명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소영을 훑어본 뒤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는 동안에도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접시를 놓는 위치가 틀렸고 수저 방향도 잘못 배치했습니다. 윤소영 씨, 수저는 오른쪽이에요. 규정집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서둘러 수저를 옮기며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틀리다니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죠. 식사 시간이 되자 도균 회장과 서준, 그리고 지율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소영을 지켜봤습니다. 소영이 국을 따르려는 순간 손이 또 떨려 국자가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명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면 더 실수해요. 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국을 따랐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준이 소영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소영 씨,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아직 적응이 안 돼서요. 서준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며 규정집을 펼쳤습니다. 일 순서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에는 거실 청소, 그 다음 침실 정리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동선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서준은 저택 구조도를 그려가며 효율적인 동선을 설명했습니다. 소영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율이 복도 끝에서 뛰어왔습니다. 아빠, 아줌마한테 2층 끝방 얘기했어요? 지율아, 그건 어제 말했잖아. 서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율은 소영을 올려다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진짜 그 방은 가면 안 돼요. 할머니가 엄청 화내요. 알았어, 지율아. 절대 안 갈게. 소영이 약속하자 지율은 안심한 듯 웃으며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실은 정말 예민한 곳이에요. 어머니에게는 특히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그 방만큼은 절대 열지 말아주세요. 소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죠. 오후 내내 소영은 청소와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닫고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정돈했습니다. 그러다 2층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소영은 멈칫했습니다. 화실 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어딘가에서 오래된 물감 냄새가 풍겼습니다. 소영은 무의식 중에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손이 문고리를 향해 뻗어졌지만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덕수 경비였습니다. 소영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청소하다가 그냥요. 그 방은 청소구역이 아니에요. 규정집에 나와 있잖아요. 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덕수는 소영을 한참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소영 씨, 규칙을 지키는 게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특히 그 방은요. 왜 그렇게까지 민감한 건가요? 소영이 물었지만 덕수는 대답 대신 화실 문을 돌아봤습니다. 이 방은 이유가 있어서 닫혔어요. 그 이유를 아는 건 가족뿐이에요. 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소영은 화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궁금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이 소파에 둘러앉아 두꺼운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고 도균 회장은 묵묵히 창밖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서준은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지율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언니는 누구예요? 지율이 물었지만 명자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균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율아,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소영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깊은 상실이 있었고 그 상실은 여전히 이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으로 젖은 공기가 소영의 폐를 채웠고 그녀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밤 11시 소영이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는데 덕수가 화실 앞에서
센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센서는 뭔가요? 출입 감지 센서예요. 누가 문을 열면 바로 알림이 가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방은 단순한 금지 구역이 아니에요. 이 집 가족들에게는 멈춰버린 시간이 담긴 곳이죠. 소영은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수는 센서 점검을 마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소영은 화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화실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소영은 거실 청소를 하다가 벽에 걸린 유화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프랑스 인상파 화가의 작품으로 보이는 그림이었는데 붓터치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소영은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액자 테두리를 따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소영의 작은 손등을 잡고 붓을 쥐어주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이 소영의 손을 감싸며 천천히 움직였고 종이 위에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이며 초록빛이 피어났었죠. 소영아, 색은 섞이면 새로운 이야기가 돼.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흐릿했고 그 이후의 일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윤소영 씨, 청소 끝났어요? 명자 사모의 목소리에 소영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아,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서재도 정리해 주세요. 명자는 차갑게 말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소영은 깊게 숨을 내쉬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에는 미술 관련 서적이 가득했습니다. 르네상스부터 현대 미술까지 두꺼운 화집들이 책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책을 정리하며 한 권 한 권 표지를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한 권의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스케치북이었지만 표지에는 서연이의 그림 연습장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다 풍경, 가족 그림, 꽃과 나무들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누가 그린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집에는 이런 슬픔이 가득한 걸까요? 소영 씨, 뭐 보세요? 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황급히 스케치북을 덮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우연히요. 서준은 스케치북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제 여동생 거예요. 오래전에 잃어버렸죠. 여동생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스케치북을 도로 책장에 꽂았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청소만 마저 해주세요. 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소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소영은 마지막 청소를 위해 2층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어둑한 복도 끝에 화실문이 보였습니다. 소영은 걸레질을 하다가 화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문틈 아래로 희미한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물감 냄새였습니다. 오래되고 마른 물감이 아니라 어딘가 생생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의 발걸음이 저절로 화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소영 씨, 거기서 뭐 하세요? 덕수 경비였습니다. 소영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청소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덕수는 소영을 한참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정 잊으셨어요? 그 방은 절대 출입 금지예요. 알아요. 그냥 냄새가 나서요. 냄새요? 덕수가 화실문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래된 물감 냄새일 거예요. 환기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왜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소영이 물었지만 덕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덕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방은 단순히 닫힌 게 아니에요. 봉인된 거예요. 이 집 가족들에게는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 같은 곳이죠. 소영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수는 소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게 여기서 오래 일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그 방만큼은요. 덕수는 계단을 내려갔고 소영은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화실문을 바라보는 소영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손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자. 그냥 참자. 하지만 그 다짐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화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이 집 가족들이 그토록 그 방을 봉인했는지, 소영의 궁금증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주던 붓질, 색배합, 그리고 화실에서 나는 물감 냄새. 모든 것이 소영의 오래된 꿈을 다시 깨우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포기했던 그림 그리기, 그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소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불안정한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소영은 눈을 감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참아야 해. 참으면 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화실의 문은 소영을 부르고 있었고 그 부름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고 화실 안의 세계를 상상하며 가슴 뛰는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오후 2시 소영은 거실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도균 회장과 명자 사모는 회사 이사회에 참석하러 나갔고 서준도 오후 미팅 때문에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저택에는 소영과 지율, 그리고 정원에서 일하는 덕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율이 거실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심심해요. 같이 놀아줘요. 지율아, 아줌마가 청소 끝내면 놀아줄게. 소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화실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화실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안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물감 냄새, 캔버스, 붓들이 소영의 꿈을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덕수가 정원 관리를 마치고 차고로 향했습니다. 소영은 2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화실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지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그 방 들어가면 안 돼요. 지율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소영은 무릎을 꿇고
지율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지율아, 아줌마가 잠깐만 볼게. 오늘만 비밀이야. 하지만 할머니가 엄청 화내요. 지율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영은 지율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면 돼. 우리만의 비밀이야. 지율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오래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실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희미한 빛만이 들어왔습니다. 비닐로 덮인 캔버스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나무 이젤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마른 팔레트와 붓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고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지율은 문 밖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소영을 지켜봤습니다. 아줌마, 빨리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 지율아. 소영은 이젤 앞에 섰습니다. 비닐을 걷어내자 하얀 캔버스가 드러났습니다. 소영의 손이 저절로 팔레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른 물감이 팔레트에 굳어 있었지만 선반에는 새 물감 튜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파란색과 회색 물감을 짜서 팔레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팔레트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이 자세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붓끝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소영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바다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 그리고 해변에 서 있는 가족의 실루엣. 소영의 손은 멈추지 않았고 붓질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아줌마, 그림 진짜 잘 그려요. 지율이 문틈에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그렸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넣을 때는 흰색과 노란색을 섞어 햇빛이 반짝이는 파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림은 점점 완성되어 갔고 소영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영은 캔버스 모서리 안쪽에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점 2개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소영이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사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다 그렸어. 소영이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캔버스를 바라보는 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꿈을 이룬 것 같은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율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바다 같아요. 그치? 아줌마도 옛날에 바다 본 적 있어. 소영이 지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였는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던 느낌만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팔레트와 붓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감을 닦아내고 붓을 씻고 팔레트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캔버스만은 그대로 이젤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비닐로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율아, 이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요, 아줌마. 지율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소영은 지율의 손을 잡고 화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소영의 가슴 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꿈을 이룬 것에 대한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복도를 지나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실 안에서 보낸 시간은 불과 30분이었지만
소영에게는 평생의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소영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영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다시 불안정한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소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율은 거실로 돌아가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주방으로 향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화실 안의 캔버스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캔버스 위에 남겨진 그림과 작은 점 2개의 사인. 그것은 소영이 남긴 흔적이었고 동시에 이 집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소영은 화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고 손에는 물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서둘러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볼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몰라. 소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율은 거실에서 조용히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주방으로 향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돌아오셨어요? 소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 사모가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 도균 회장과 서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명자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윤소영 씨, 청소는 다 끝났나요? 네, 사모님. 거의 다 끝났습니다. 소영은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자가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2층에서 희미한 냄새가 내려왔습니다. 새 물감 냄새였습니다. 명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공기를 킁킁 맡으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균 회장도 냄새를 눈치채고 명자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서준은 소영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 씨, 혹시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층에서 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물감 냄새잖아요. 소영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화실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균 회장도 그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실 안에서 물감 냄새가 확실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이젤 위의 캔버스에는 소영이 그린 바다 그림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이걸 그렸어요? 누가 감히 이 방에 들어왔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날카로웠습니다. 소영은 문 밖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도균 회장이 천천히 화실 안으로 들어가 캔버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소영 씨, 이거 당신이 그렸소? 도균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규칙을 어겼습니다. 명자가 소영에게 다가와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들어왔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방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냥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준이 계단을 올라와 상황을 파악하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소영 씨가 실수한 거예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도균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소영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소영 씨, 규칙은 규칙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도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는 화실 안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준은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도균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아버지여. 됐어. 내 결정이야. 도균 회장은 화실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명자도 눈물을 참으며 뒤따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소영과 서준만 남았습니다. 소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소영 씨, 일어나세요. 서준이 소영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소영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결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 지율이 불안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지율아, 안녕. 소영은 지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지율은 소영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줌마, 가지 마요. 미안해, 지율아. 아줌마가 잘못했어. 소영은 지율을 안아준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덕수 경비가 현관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윤소영 씨, 제가 경고했잖아요. 알아요. 제 잘못이에요.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저택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 저택이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영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작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진 채 울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다시 불안정한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그 화실에서 느꼈던 행복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영의 울음소리는 작아졌지만 가슴속 아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남긴 그림과 작은 점 2개의 사인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흔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슬펐습니다. 한편 저택 화실에서는 명자가 혼자 캔버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영이 그린 바다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그림은 오래전 잃어버린 딸이 그리던 그림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일요일 오전, 명자는 혼자 화실문 앞에 섰습니다. 소영이 떠난 뒤 화실은 다시 봉인되었지만 그 안에 남겨진 그림이 명자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화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젤 위의 캔버스는 명자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바다 그림, 회색빛 하늘, 해변의 가족 실루엣. 명자는 천천히 캔버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명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 오른쪽 아래 모서리 안쪽에 작은 점 2개가
연필로 찍혀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이 커졌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인은 명자가 너무나 잘 아는 표시였습니다. 27년 전 6살 딸 서연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남기던 바로 그 사인이었습니다. 이럴 수가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캔버스를 들고 창가로 가서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점 2개는 분명했습니다. 명자는 화실 선반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들이 담긴 스케치북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하니 모든 그림 모서리에 똑같은 점 2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팔레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팔레트 가장자리에는 물감을 섞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바다의 회색 파랑. 명자는 메모를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 색 이름은 서연이가 직접 만든 표현이었습니다. 파란색과 회색을 섞어 바다를 그릴 때마다 서연이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명자는 주저앉아 팔레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 너니? 명자의 흐느낌이 화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도균 회장이 화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명자가 캔버스와 팔레트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당신, 이것 좀 봐요. 이 점 2개, 이색 메모. 전부 서연이 거예요.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캔버스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도균은 점 2개를 확인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쳐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요. 윤소영 씨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명자의 목소리는 흥분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도균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준을 불렀고 곧 서준이 화실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서준아, 이것 좀 봐라. 도균이 캔버스를 가리키며 점 2개를 보여줬습니다. 서준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서연이 사인이잖아요. 그래. 그리고 이색 메모도 서연이가 쓰던 표현이야. 명자가 팔레트를 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여동생이 그림을 그리며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윤소영 씨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서준의 질문에 명자와 도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셋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덕수가 화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덕수가 들어오자 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수는 오래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덕수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과 입장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산 놀이공원 앞에서 찍은 즉석 사진이었습니다. 도균과 명자, 어린 서준, 그리고 6살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서연이가 실종되기 하루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덕수는 입장권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 입장권 날짜를 보세요. 1998년 8월 14일입니다. 도균이 입장권을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서연이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가족은 부산 여행을 갔고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서연이는 해변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이게 지금 나온 거죠? 서준이 물었습니다. 덕수는 상자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상자는 제가 오래전에 정리해 둔 건데 최근에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소영 씨가 그린 그림을 보니
이 사진과 너무 비슷해서요. 덕수의 말에 명자는 캔버스와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그림 속 바다와 가족 실루엣은 사진 속 풍경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균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윤소영 씨가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지. 도균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확인을 해야 해. 도균의 말에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말고 확인을 하자는 거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도균이 동의했습니다. 명자는 캔버스를 다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7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이 정말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잔인한 우연일 뿐일까요? 명자의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덕수는 상자를 식탁 위에 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도균과 명자, 서준은 화실에 남아 캔버스와 사진, 그리고 입장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윤소영은 정말 서연일까요? 그날 저녁 도균 회장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재에 모인 도균, 명자, 서준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캔버스 사진, 스케치북, 부산 놀이공원 입장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는 거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겠소.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서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칫솔을 활용하는 거야. 윤소영 씨의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어. 도균의 말에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의 없이 하는 건데요. 알아. 나중에 정식으로 동의 절차를 밟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도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내 아버지 말이 맞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만약 맞다면 그때 모든 걸 설명하면 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영의 숙소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적혀 있던 주소였죠.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칫솔을 회수하겠습니다. 고맙다, 서준아. 도균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명자는 테이블 위에 스케치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기록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실종 당시 동선, 보육원 기록, 모든 걸 재점검해야 해요. 덕수에게 부탁해서 창고에 있는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자. 도균이 제안했습니다. 서준은 메모를 하며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칫솔 회수와 검사 의뢰를 맡고 어머니와 덕수 씨는 과거 자료를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 그리고 나는 보육원 쪽을 알아보겠어. 도균이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서준은 소영의 숙소 인근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 뒤편에 있는 분리수거장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쓰레기 봉투들을 살펴봤습니다. 소영의 방 번호가 적힌 봉투를 찾는 데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서준은 봉투를 열고 안을 뒤졌습니다.
칫솔 하나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칫솔을 조심스럽게 꺼내 밀봉 용기에 넣었습니다. 미안해요, 소영 씨. 하지만 확인이 필요해요. 서준은 작게 중얼거리며 분리수거장을 나섰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서준은 검사기관 접수처에 도착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네, 샘플을 가져오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준은 밀봉 용기와 함께 도균과 명자의 구강 샘플을 꺼냈습니다. 부모님은 아침 일찍 샘플을 채취해 두었습니다. 이 세 샘플로 친자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서준은 접수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자와 덕수는 이미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들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는 서연이의 스케치, 색배한 메모, 그리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셨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한 장의 메모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 봐. 서연이가 직접 쓴 색 이름들이야. 비 오는 바다의 회색 파랑, 햇살 가득한 노란 하양, 구름 속 보라 분홍.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준은 메모를 받아들고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 표현들은 6살 아이가 만들어낸 순수한 색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윤소영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준의 질문에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덕수가 다른 상자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1998년 가족 행사 영상입니다. 덕수가 테이프를 들어 보였습니다. 도균이 서재에서 나와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리마스터해서 다시 볼 수 있겠소? 네, 제가 업체에 맡기겠습니다. 덕수가 대답했습니다. 도균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육원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는 오전에 보육원 원장 대행 오성우와 통화했고 1998년 입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서준아, 보육원 기록을 직접 확인하러 가자. 네, 아버지. 오후 2시 도균과 서준은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오성우 원장 대행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기록을 준비해뒀습니다. 오성우는 낡은 장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균은 장부를 펼치며 1998년 8월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윤소영, 입소일 1998년 8월 16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균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실종된 날짜는 199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입소일이 정확히 하루 뒤였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의 입소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해변에서 발견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돼서 보육원에 맡겨졌죠. 오성우의 설명에 서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도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원래 이름은요? 기록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육원에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성우의 대답에 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는 이름 변경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균과 서준은 보육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래. 이제 검사 결과만 기다리면 돼. 도균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명자와 덕수에게 보육원 기록을 보고했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서연이가 돌아온 걸까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 도균이 아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밤 10시 서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결과 발송 예정이라는 알림이었습니다.
서준은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모든 가족의 심장은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도규는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확인되면 다시는 놓치지 않겠어. 이틀 뒤 오전 9시 서준은 유전자 검사 키트를 들고 검사기관으로 향했습니다. 키트 안에는 도균과 명자의 구강 샘플 그리고 소영의 칫솔에서 채취한 샘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검사기관 접수처에서 직원이 서준을 맞이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의뢰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서준은 키트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급하시면 3일 안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3일로 부탁드립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서준은 접수증을 받아들고 검사기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는 잠시 핸들을 붙잡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서준은 작게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와 도규는 보육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성우 원장 대행이 두 사람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기록을 더 찾아봤습니다. 오성우는 낡은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명자는 파일을 열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윤소영, 추정 생년월일 1992년경, 입소일 1998년 8월 16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추정 생년월일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오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가 발견됐을 때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나이를 추정해서 기록했죠. 그럼 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했나요? 자기 이름이나 부모님에 대해요? 도균이 물었습니다. 오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기록에는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변경 기록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란은 비어 있었고 새 이름란에 윤소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건가요? 당시 보육원 원장님이 지어주셨어요. 성은 보육원 이름에서 따왔고요. 오성우의 설명에 도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파일을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혼자 있었다니요. 여보, 아직 확인된 건 아니야. 진정해요. 도균이 아내를 다독였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보육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서연이가 실종된 다음 날 입소했어요. 그래. 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 도균이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덕수는 창고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업체에 맡겨 리마스터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이틀 뒤 리마스터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저녁 7시 가족은 거실에 모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1998년 여름 부산 해변에서 놀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서준이 모래성을 쌓고 6살 서연이가 파도를 향해 뛰어가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바다 좋아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도규는 묵묵히 화면을 응시했고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연이가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작은 스케치북에 바다를 그리며 서연이는 왼손으로 팔레트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 자세는 소영이 화실에서 보였던 자세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것 봐요. 저 자세요. 서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자와 도규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연이가 그림을 완성하고 모서리에 연필로 점 2개를 찍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점 2개예요. 똑같아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10시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검사 완료, 결과 발송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준은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명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모든 가족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택배기사가 저택 문을 두드렸습니다. 덕수가 문을 열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덕수는 즉시 도균에게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도균은 봉투를 받아들고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명자와 서준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화실로 올라갔습니다. 봉인됐던 화실 문이 다시 열렸고 세 사람은 이젤 앞에 둘러섰습니다. 도균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떨렸습니다. 서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열어보세요. 도균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봉투를 여는 소리가 화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저택의 모든 시계는 같은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27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균의 손이 봉투 안으로 들어갔고 결과지가 천천히 꺼내졌습니다. 저녁 6시 화실에는 도균, 명자, 서준, 그리고 덕수가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27년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도균은 봉투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봉투를 향해 뻗어졌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자는 남편 옆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열어봐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균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소리가 고요한 화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마치 시간의 장막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균은 봉투 안에서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도균의 눈이 결과지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첫 줄, 두 번째 줄,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도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명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균은 대답 대신 결과지를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고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생물학적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가 확인됨. 명자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으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준이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준이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고 계속 흐느꼈습니다. 서준은 아버지에게 결과지를 건네받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소영 씨가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한 문장만 내뱉었습니다. 확인됐어. 그 한마디가 화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자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도규는 아내를 껴안으며 눈물을 참았지만 결국 눈가를 적셨습니다. 덕수는 문 옆에 서서 고개를 돌려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이 가족의 슬픔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덕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소, 덕수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순간도 없었을 거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다 인연이었죠. 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준은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소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영 씨에게 연락해야 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도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연락해라. 지금 당장 오라고 해. 알겠습니다.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소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적혀 있던 번호였습니다. 서준은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소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저 한서준입니다. 아, 서준 씨. 무슨 일이세요? 소영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서준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저택으로요? 하지만 제가 해고됐잖아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준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꼭 와주셔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제발 와주세요. 서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30분 안에 갈게요.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준은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30분 후에 올 거예요.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얼굴을 정돈했습니다. 부은 눈과 붉어진 얼굴이 보였지만 명자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딸을 제대로 맞아야죠.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규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제대로 맞이합시다. 30분이 흐르는 동안 화실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명자는 계속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고 도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소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준은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정리하며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덕수가 문을 열자 소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저 왔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서준이 계단을 내려와 소영을 맞이했습니다. 소영 씨, 이쪽으로 오세요. 서준은 소영을 화실로 안내했습니다. 소영은 화실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규칙을 어기고 해고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눈빛은 따뜻했고 소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실 안에는 도균과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소영은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소영이 사과하려는 순간 명자가 달려와 소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라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도균은 소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기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균은 결과지를 들지 않고 단호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딸. 도균의 그 한마디가 화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영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자가 소영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자의 목소리는 흐느껴 나왔습니다. 소영은 명자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준이 다가와 결과지를 소영에게 건넸습니다. 소영 씨, 이것 좀 보세요.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훑어내려가는데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소영은 결과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균이 천천히 다가와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우리 딸이야. 27년 전에 잃어버렸던 서연이야. 도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윤소영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 알아. 하지만 넌 원래 우리 딸이었어. 1998년 8월 15일 부산 해변에서 잃어버렸지. 도균의 말에 소영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파도 소리, 따뜻한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걷던 기억. 그 기억은 항상 꿈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다요. 저 바다를 기억해요. 소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명자가 소영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맞아. 우리 같이 바다에 갔었어. 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항상 점 2개를 그렸지. 명자의 말에 소영은 자신의 그림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왜 점 2개를 찍는지 몰랐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엄마가 가르쳐준 사인이었습니다. 소영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7년 동안 혼자였던 외로움, 가족을 그리워했던 밤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소영은 명자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제 엄마예요? 그래, 내가 내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자는 소영을 꽉 안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도균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2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서준은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오빠야. 기억나?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영은 서준을 바라보며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오빠가 모래성을 쌓아주던 기억, 함께 웃으며 놀던 기억. 오빠요. 제 오빠예요.
소영이 서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준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네 사람은 화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 지율이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율이 안으로 들어와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이제 비밀 없어도 돼요? 지율의 순수한 질문에 소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비밀 없어. 지율은 환하게 웃으며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수는 문 옆에서 등을 보인 채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연 양. 소영은 덕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규는 화실 창문으로 다가가 두꺼운 블라인드를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블라인드가 천천히 올라가며 노을빛이 화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붉은 노을이 캔버스를 비췄고 화실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7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도균이 소영의 손을 잡고 빈 캔버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젤 위에는 새 캔버스가 놓여 있었고 팔레트에는 새 물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그리자. 도균의 말에 소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와 서준, 지율, 그리고 덕수가 소영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소영은 왼손으로 팔레트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첫 붓질이 캔버스에 닿았습니다. 파란색이 캔버스 위에 퍼졌고 소영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명자가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도규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준은 동생의 붓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지율은 신기한 듯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은 바다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로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해변에 서 있는 가족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조카, 그리고 자신. 모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갈 때쯤 소영은 캔버스 모서리에 연필을 들었습니다. 점 2개를 찍으려는 순간 도균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점 2개가 아니야. 도균이 연필을 들고 소영과 함께 사인을 남겼습니다. 점 2개 옆에 작은 하트를 그렸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담은 새로운 사인이었습니다. 노을빛이 점점 짙어지고 화실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금기의 방이었던 화실은 이제 치유의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27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가족들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고 함께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남동 대저택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소영의 집이었고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화실 밖으로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균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딸. 이제 집에서 밥 먹자. 소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함께 화실을 나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긴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소영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화실 창문으로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블라인드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먼지 냄새 대신 상쾌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벽에는 어젯밤 새로 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도균, 명자, 서준, 지율,
그리고 소영. 5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소영은 화실 한가운데 서서 빈 캔버스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이곳은 금기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소영의 방, 가족의 방이었죠. 소영은 팔레트를 들고 물감을 짜냈습니다. 파란색, 흰색, 노란색. 오늘은 맑은 날의 바다를 그리고 싶었어요. 붓을 들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소영아, 이거 내 것 같아. 어머니는 상자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소영은 붓을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작은 앞치마가 나왔습니다. 아이용 앞치마였어요. 흰색 천에 물감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앞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은 물감 흔적이 손끝에 닿았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어린 시절 자신이 좋아하던 색들이었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어머니는 소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2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이제 마음껏 그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소영은 앞치마를 조심히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이 앞치마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고 소영은 다시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붓을 들고 첫 선을 그으려는데 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엔 지율이었습니다. 아이는 색연필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소영 이모, 나도 그림 그려도 돼요? 당연하지. 이리 와. 소영은 지율을 위해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율은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색연필을 하나씩 꺼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릴 거야? 바다요. 소영 이모처럼. 지율은 파란색 색연필을 들고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소영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캔버스에 집중했습니다. 2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햇살이 2사람의 어깨를 비췄어요. 화실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율이 색연필을 내려놓고 소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소영 이모, 비 오는 바다도 파랗죠? 소영은 손을 멈추고 지율을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은 며칠 전 자신이 그림을 그리며 떠올렸던 기억과 닿아 있었어요. 응, 회색 파랑이야. 회색 파랑이요? 신기하다. 지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엄마에게 배웠던 것을 이제 지율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준이 화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소영과 지율이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내려올래요? 아빠, 조금만 더요. 지율이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해. 소영 씨도 같이요. 네, 곧 내려갈게요. 서준이 나가고 소영은 지율의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바다 그림이었어요. 파도와 갈매기, 그리고 모래사장. 지율은 모래사장에 작은 사람들을 그려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우리 가족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그리고 소영 이모. 지율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5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소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예쁘다. 이모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지율의 말에 소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율을 꽉 안아주었어요. 아이는 어리둥절해하며 소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모, 왜 울어요? 행복해서 그래. 두 사람은 그림을 정리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어머니는 국을 떠서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지율 옆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어요. 소영이 자리에 앉자 아버지가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는 소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소영아, 다음 주에 보육원 원장님을 찾아뵐 거야.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네, 아버지.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 감사했어요. 그곳에서 자라며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 가족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소영은 다시 화실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더 따뜻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소영은 빈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림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붓을 들기 전 소영은 잠시 화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금지 표지판은 없었어요.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고 누구든 나갈 수 있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소영은 미소 지으며 붓을 캔버스에 내렸습니다. 파란색이 천천히 번져나갔어요. 맑은 하늘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꿈꿔왔던 그림 전시회를 떠올렸어요. 이제 그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어딘가에서 낮고 긴 종소리가 울렸어요. 탱! 소영은 붓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오래된 회중시계였어요. 덕수가 말했던 멈춰버린 시계였습니다.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어요. 이 집에, 이 가족에게, 그리고 소영에게. 소영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바다가 펼쳐지고 하늘이 열리고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이번엔 슬픈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그림이었어요. 화실 문 앞에서 덕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사연 주인공에게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성껏 답글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인생사연 행운이었습니다.